일주일 전 미국 뉴욕 반스 코너스에는 147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이리 지역도 76cm 이상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폭풍이 이제 미시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각지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교통 혼잡과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의 첨단 제설 시스템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40cm 폭설에도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완벽하게 대처한 것과 대비되면서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안전관리팀장이 한국은 눈도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한다며 극찬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 바바로입니다. 미시간주 알파인 밸리 스키 리조트의 안전관리팀 팀장이에요. 32살의 나이에 이 직책을 맡게 된 건 어쩌면 5년 전 동생의 산악사고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도 오늘처럼 예상치 못한 폭설이었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동생은 눈사태에 휩쓸린 채 차가운 설원에서 영원히 잠들고 말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산악구조 시스템을 연구해왔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조트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기상청은 최대 30cm의 적설량을 예보했고 우리 리조트는 그 정도 눈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몰려든 스키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이 폭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조금씩 내리던 눈이 정오를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거세져 갔어요. 처음엔 송이송이 내리던 눈이 어느새 하얀 벽을 만들어내듯 쏟아져 내렸죠. 스키장 슬로프는 순식간에 새하얀 이불을 덮은 듯했고 주변 소나무들은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답니다. 통제실에서 바라보는 창밖은 마치 하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시야는 10m도 확보하기 힘들 정도였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야수의 포효 같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은 불길한 예감을 전하듯 덜컹거렸습니다. 슬로프에 설치된 측정기들이 보내오는 데이터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풍속은 시속 80km를 넘나들었죠. 적설량은 이미 기상청 예보의 2배를 넘어섰고 눈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현장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블랙 다이아몬드 코스에서 스키어들이 고립되었다는 비상 상황이었죠. 강풍으로 인해 리프트 운행이 중단된 데다 시야 제한으로 스키어들이 자력으로 내려오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5년 전 동생이 폭설 속에서 조난당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고립된 인원은 총 12명. 그 중에는 10대로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체온은 떨어질 텐데 이대로 두면 아니에요. 절대 그때처럼 늦어서는 안 돼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번엔 꼭 모두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의 구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제 안의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마이크 부팀장이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답니다. 제가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봤던 한국의 AI 기반 구조 시스템을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결국 저는 국제산악구조 네트워크에 SOS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줄은 몰랐죠. 불과 10분 만에 한국산악안전협회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김태윤 팀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통제실을 가득 메웠어요. 김태윤 팀장이 실시간 AI 분석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데이터 화면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미국의 최첨단 시설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통제실이 마치 90년대에 멈춰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우리가 쓰던 구식 2D 위성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초고해상도, 3D 지형도가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미국 나사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 한국의 일상적인 구조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그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김태윤 팀장은 이어서 한국의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데이터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거만하지 않은 차분함이 인상적이었죠. 적설량,
풍속, 기온 변화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보며 우리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통감했답니다. 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런 기술만 있었더라면. 더욱 놀라웠던 건 김태윤 팀장이 12명의 조난자들의 위치를 한국의 AI가 분석했다고 설명하면서 체온 저하 속도와 체력 소진율을 고려한 구조 골든타임이 47분이라고 정확히 짚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넘게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의 시스템은 몇 초 만에 해결해냈죠. 실리콘밸리를 자랑하던 제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태윤 팀장은 이어서 구조대원들의 현재 체력과 스태미너 소진율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A팀은 15분 후 교대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시스템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구조대원들의 컨디션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마치 10년 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러자 김태윤 팀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이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담담히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부하던 미국의 구조 시스템이 얼마나 구닥다리였는지를. 그리고 운명처럼 다음날 아침 CNN에서는 서울의 폭설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AI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뉴스 속 서울은 마치 다른 차원의 도시 같았죠. 뉴욕이나 시카고가 30cm 폭설에도 마비되는 것과 달리 서울은 40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호기심이 일었어요. 단순히 실시간 구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계와 첨단 기술의 활용 방식이 너무나도 궁금해졌답니다. 특히 우리가 몇 시간씩 고민해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반드시 직접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김태윤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공개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태윤 팀장의 답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오히려 반갑게 초대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더구나 때마침 서울에 40cm의 폭설이 예보되어 있어서 실전 교육의 최적기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상사를 설득하는 과정도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어요. 12명의 인명을 구조한 한국 시스템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런 선진 기술을 배워와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흔쾌히 승인해 주었거든요. 제 눈빛에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상사가 오히려 빨리 다녀오라며 등을 밀어주었답니다. 그날 밤 서둘러 짐을 싸면서 책상 위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찾은 것 같다고,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삭였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이 선택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서울 날씨를 확인하고 김태윤 팀장이 보내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소개 자료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완벽한 구조 시스템을 직접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솜사탕처럼 하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폭설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을까요? 공항에서 나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폭설 예보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텐데 이곳의 거리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도로 위를 누비는 제설차들이었답니다. 자료로만 보았던 한국의 첨단 시스템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도로를 달리는 제설차 뒤로 하얀 물줄기가 분사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김태윤 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것이 바로 수렴식 제설제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소금물을 미리 도로에 뿌려 눈이 쌓이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우리처럼 눈이 쌓인 다음에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답니다. 공항에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에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새벽 5시도 되기 전인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하자 김태윤 팀장은 빙그레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시민의 의무이자 전통이라는 점.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동네 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일종의 공동체 문화가 되었다는 거였죠.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주민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어요. 서로 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구역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래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르는 넘어 보이시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김태윤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분이 바로 단지 제설 모임의 리더인 김 할아버지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날씨 앱을 체크하고 주민들과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제설 작업을 조율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설 작업 인증샷까지 찍어 공유하시는 모습은 마치 젊은 세대보다도 더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보였답니다. 미국의 실버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데 이곳의 어르신들은 마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루시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룬 나라인지 이해가 됐어요. 첨단 기술과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김태윤 팀장을 따라 차에 올랐는데 그의 다음 목적지는 더욱 놀라운 곳이었어요. 서울시 재난안전실이었죠. 차 안에서 김태윤 팀장은 이곳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설명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벽면 전체를 채운 거대한 스크린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나사 통제센터를 연상시켰죠. 수십 명의 관제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서울 전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답니다. 김태윤 팀장이 보여준 통합 관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모든 제설 차량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각각의 이동 경로가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각 카운티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느라 이런 통합 시스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보여줄 때였죠. 서해안의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눈이 서울에 도착하기 한두 시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저 말문이 막혔어요. 전국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들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눈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올지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니 미국의 기상 예보 시스템이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김태윤 팀장의 다음 말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는 거였죠. 한국의 내 집 앞 눈치우기 문화와 최첨단 시스템이 만나 시너지를 낸다는 설명이었어요. 지난주 40cm 폭설 때도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는 김태윤 팀장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첨단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 의식만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나니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문득 우리나라의 한계가 보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실시간 신고도 95%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말과 함께 김태윤 팀장이 보여준 데이터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험 구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서로 도우며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나서면서 김태윤 팀장은 잠시 근처 주택가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제설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단지 입구에서 한 청년이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훤칠한 키를 가진 그는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삽질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주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태윤 팀장이 반가운 목소리로 그를 부르며 다가가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그가 바로 2011년과 2017년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알파인 스키 사상 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한 정동현 선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지금 여기서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니. 저는 실제로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가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이렇게 주민들과 어울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우리나라였다면 아마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정동현 선수에게 우승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바로 훈련을 재개하는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죠. 그러자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훈련이 아닌 안전 점검차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본인이 겪었던 아찔한 사고 이후로 눈이 오는 날이면 꼭 슬로프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고 덧붙이더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동생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이런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있었다면 그날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했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직접 안전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동현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안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다음 대회 준비 과정과 회복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동현 선수가 저를 알펜시아 리조트의 슬로프로 초대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설지를 점검한다고 하더군요. 영하 15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서서히 동이 트며 하얀 설면이 마치 비단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2주 후면 중국 대회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동현 선수는 자신의 컨디션보다 슬로프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 있었죠. 설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 슬로프는 정말 특별하거든요라며 정동현 선수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슬로프 한 켠의 작은 기둥을 가리켰어요. 은색 디스플레이에는 초록색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죠. AI가 실시간으로 눈 결정체 크기까지 제어하니까 항상 이상적인 0.5mm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까만 고글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느껴졌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은 김영호 과장이었죠. 검은색 패딩 점퍼에 붉은색 목도리를 두른 그의 모습이 새하얀 설원 위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각지의 스키장을 돌며 설지를 관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햇빛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과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이 그의 오랜 현장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정동현 선수, 이번 중국 대회 준비는 잘 돼가나요? 라는 김 과장의 목소리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두꺼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입가에 걱정스러운 주름이 졌죠. 우리는 그의 제안으로 재활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삐걱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재활센터는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 같았어요. 새하얀 벽면을 따라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정동현 선수의 근육 상태와 관절 가동 범위가 3D로 표시되고 있었고 천장에 달린 센서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지난달 연습 중 당한 무릎 부상이 무색할 만큼 정동현 선수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한쪽 벽면의 모니터에는 전방 십자인대 회복률 97%라는 수치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래프는 그의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부상이면 보통 6개월은 걸린다고 제가 놀라움을 표현하자 정동현 선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의 AI 재활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설명하면서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운동량을 제시해준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러면서 정동현 선수는 벽면에 또 다른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며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스키에서는 무게중심 이동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턴을 할 때 설면이 완벽해야 한다고 설명하더군요. 한국의 설질은 마치 비단결처럼 매끄러워서 정확한 턴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중국 얘기가 나오자 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설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옆에서 듣고 있던 김영호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김영호 과장의 이야기는 마치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회의실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답니다. 중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설 제조 시 압축비를 무려 1대5.5로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가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으며 설명할 때 정상적인 1대2.5 비율의 2배가 넘는 수치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죠. 게다가 미생물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아 눈 결정체가 거칠게 형성된다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손끝이 저려왔어요. 김 과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모니터에 띄워진 현미경 사진을 가리키며 결정체 크기가 1.8mm나 된다고 했죠.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릴 때마다 국제 기준의 3배가 넘는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장비 운용도 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니 회의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김 과장이 꺼낸 태블릿에는 중국의 자국 선수 우대 정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자국 선수들에게만 특수 제작된 장비를 제공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 경기 직전 갑자기 설지를 변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 이런 행태로 외국 선수들의 준비를 무력화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의 마지막 폭로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답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기록이 담긴 문서를 펼치며 무려 140건의 부상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식 기록에서는 대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거였죠. 문서를 넘기는 김 과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김영호 과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5년 전 그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처럼 거칠고 후렸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원이 흐려지면서 5년 전 그날의 동생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출발선에 섰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잔이 떨리는 제 손끝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정동현 선수는 테이블 끝에 기대어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창가에 비친 그의 모습이 흐릿하게 겹쳐 보일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2주 후면 다시 그곳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동현 선수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만 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창밖으로 날리는 하얀 눈발 속에서 동생의 마지막 모습과 정동현 선수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희미하게 겹쳐지는 두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가운 쇳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장자커우 왈롱 리조트에 도착한 순간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중국의 호화로운 외관과는 달리 설질은 예상대로였죠. 유럽의 최신 제설 시스템이나 일본의 정교한 설면 관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답니다. 거친 눈결정체와 불규칙한 설면 상태는 마치 5년 전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낸 특수 왁스 기술이었어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100년이 넘는 스키 역사는 없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들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설질 분석 시스템으로 최적의 왁스 배합을 찾아내는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혁신 그 자체였답니다. 정동현 선수는 마치 로봇처럼 정확하게 장비를 점검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코치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불안한 듯 연습 슬로프를 오르내릴 때도 한국 선수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특히 정동현 선수의 모습에서는 마치 빛이 나는 듯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미국의 최신 장비도 스위스의 전통적인 기술도 이 열악한 설질 앞에서는 무력했죠. 하지만 한국의 정동현 선수는 달랐어요. 그의 스키 플레이트 아래로 흐르는 설면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턴을 할 때마다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1분 37초 93.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국 과학 기술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외국 선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국 장비를 쳐다봤죠. 특히 노르웨이 대표팀 코치는 직접 찾아와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더군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그들의 눈에도 한국의 기술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혁신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5년 전 동생이 겪었던 그 위험한 설질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거였죠. 더 이상 스키가 위험한 스포츠가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답니다. 장자커우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어요.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정동현 선수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홍동관 선수가 나란히 올라섰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억누를 수 없었답니다. 세계 10개국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정동현 선수는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어올렸고 홍동관 선수는 깊은 감동에 젖은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선수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이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특히 정동현 선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제 내가 꿈꾸던 안전한 슬로프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나도 모르게 속삭였죠.
시상식이 끝나고 관중석이 조용해질 무렵 정동현 선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금메달이 그의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이 변화가 스키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죠. 대회장을 나서는 길, 해질녘의 노을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푸른 설원 위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섰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이 그토록 꿈꾸던 그 안전한 슬로프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리가 아닌 안전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AI 기반의 설질 분석 시스템과 특수 왁스 기술은 세계 스키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답니다. 기내 창문에 비치는 제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변화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는 없을 거예요. 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의 승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공항에 접근할 때쯤 동이 터오기 시작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에는 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동생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해냈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를 이제 시작했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동현 선수는 변함없이 겸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답니다. 그의 금메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대한민국 스키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스키는 더 이상 위험한 스포츠가 아닌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지난달 서울에 40cm의 폭설이 내렸을 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것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만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죠. AI 기반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이제는 정동현, 홍동관 선수의 금메달과 은메달이 보여주듯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이 변화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하늘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동생을 떠올렸어요. 그가 꿈꾸던 그 안전한 슬로프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혁신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이번 승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도시의 제설 시스템부터 스키장의 설질 관리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동생의 꿈을 이어받아 더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제 몫을 다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모가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마치 동생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슬픔마저도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스포츠 경쟁력까지. 동생의 꿈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